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3번째 페이지 2023 잡지사 어워즈 대상에 빛나는 잡지사의 장르삼, 잡지사의 산양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그 감동적인 대상 수상의 순간이 지난 지도 석 달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 게스트 중 한 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계인 탈을 쓰고 나오고 그런 분이 계셔서 올해 이제 2연패는 결코 쉽지 않다. 각 축전이 더 치열해졌다. 저는 경고드립니다. 이제 뭐 겉으로 퍼포먼스보다는 이 내용으로 이제 승패를 좀 걸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내용이 없다. 아니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 어워드가 있기 한 2달, 석 달 전부터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연기대상도 겨울 작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평상시 하던 것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워드 즈음에 뭔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시라도 쓰든 도포라도 입던 골룡포라도 입던 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 잔기술 들어갈 때가 아니다. 연륜이 느껴지네요. 네. 대상 수상자는 다릅니다. 자, 잡지사의 장르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우리 역사 속 인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고려 인삼은 뭐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알아주던 브랜드 아닌가요? 그렇죠. 전근대 역사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하면은 비단, 실크. 그래서 뭐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은. 그래서 동아시아의 교역에서 일본의 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선 또 그 이전에 고려에서는 삼. 그러면은 이게 동일한 가치를 가져요. 비단 은급이다. 그렇죠. 와. 비단 은하고 거의 동일한 거래 물품으로서 은 가지고 삼 사고, 삼 가지고 비단 사고, 삼 가지고 또 은을 살 수 있었던.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농산품을 생각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삼이었고요. 실제로 이 삼에 대한 기록은 뭐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중국 역사책에, 사실은 중국에서 삼이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거기에 오래된 역사책이 있어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미 삼국시대의 백제삼, 고구려 삼.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 기록을 보면은 백제삼도 좋고 그다음에 고구려 요동의 삼도 좋지만 자신들 중국 상당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걸 강조하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상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산서성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산서성 지역에서 나온 삼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도라지과의 어떤 그 약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삼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당대에는 이 상당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백제, 고구려의 삼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렇지. 당대 삼국시대에 이미 이 삼이라는 게 얼마나 유명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의 삼이 정말 우수한 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인삼, 산삼 구분을 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다 그냥 산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던 거는 그 산삼 말 전에 인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삼 전에는 사실은 집에서 기르던 가삼. 집가자를 써서. 그러니까 집에서 재배를 하는 삼은 가삼, 그다음에 산에서 직접 캔 삼은 삼. 그냥 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게 지금의 산삼인 그렇죠.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삼이 대체로 산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산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요거는 야생종, 요거는 재배종. 요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록을 보면은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가삼이 조금씩 등장을 하지만 본격적인 재배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때는 삼 그러면은 그게 가삼이든 산삼이든 그냥 거의 자연 재배종으로 자연 종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18세기부터 이 인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전라도 화순 지역, 그다음에 충청도 금산 지역에서 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재배가 대규모로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과 그다음에 산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산삼이 그 토양의 질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작물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삼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이 인삼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미 예. 8세기에 인삼을 수입했다라는, 그러니까 삼을 수입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네. 자기네들도 길러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땅을 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후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결국은 한반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동북 지역 일부, 그다음에 뜻밖의 미국 에팔레치아죠. 그러니까 미국 저기도 지금 미국에 찍혀 있는데 지도에 네. 에팔레치아 뭐 산삼, 인삼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19세기 중반에 이미 인삼이라고 하는 코리아 인삼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굉장한 인기 품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동인도 회사 같은 것들을 운영했던 영국 같은 경우, 그럼 우리가 인삼 한번 그 유통에 도전해 볼까 하면데 한국 삼은 워낙에 그 양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에팔레치아 산을 하는데 그걸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심어본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이 나오는 곳, 지금 과거에 나왔던 곳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데 그 외에는 다시 심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네. 산삼의 효과, 그러니까 인삼의 효과는 거의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재배종으로 성장시켰던 네. 고려 인삼은 말 그대로 그것 자체가 고유 명사로서 상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인삼의 뭐 종주국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삼이 다른 약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러니까 인삼이 뭐 어디에 좋다 이렇게 뭐 사포닌이 있어서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다른 과학 잡지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약과 독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약과 독은 독성이 있나요? 그렇죠. 독을 덜 쓰면 약이 되는 거고요. 약을 많이 쓰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초들이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먹으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로 뭐 상극상생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약을 썼는데 이 약을 쓰면은 무효가 된다거나. 그래서 한약 먹을 때 뭐 먹지 말고 뭐는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인삼은 거의, 그러니까 약간 열을 올리는 거 외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특히 홍삼은 아예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게 그 약재 중에서도 신기한 약재다. 그런 평가 덕분에 사실은 이제 인삼이 유명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홍삼 선물 부담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접재사 오는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앞에 아주머니께서 고려 인삼 이렇게 팩을 몇 개를 들고 가시길래 진짜요? 하나 얻어올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고려 인삼인데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얻어먹을까 하다가 그래서 고려 인삼은 한국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무려 삼국시대 때부터 인삼을 수출한 기록이 있다라고. 어떤 기록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국시대 일본에서 이제 그 인삼을 조금 더 많이 수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삼들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고려 때도 이제 송나라에서도 그 고려에 가면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 인삼입니다. 인삼이죠. 지금도 사실 그 중국 단체 관광객분들이 그렇죠. 홍삼 매장 꼭 들르는데. 홍삼 매장 가장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삼 왔는데 당시 이제 고려에 왔던 사신이 이제 서긍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제 서긍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이제 인삼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하나가 있는데 인삼을 이제 그 채취를 한 다음에 말리면 백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부스러진 거예요. 근데 이 백삼이 부스러지면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효과도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 부스러기를 찐 거예요. 쪘어요? 홍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 홍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 백삼이 흐트러지고 보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모양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약효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요런 것들을 이제 찌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백삼 수삼보다 오히려 홍삼이 괜찮더라. 효과가 좋더라라는 것들이 되면서 이제 조선 중후기에는 이제 삼포 안에다가 이제 증포하는 그 삼을 찌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을 이제 홍삼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가 오래됐네, 홍삼도. 그렇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인삼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선생님.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그 명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신단들이 가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한 선물도 많이 주고 하지만 거기 자체에 가서 또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 같은 거 로비하려면은 뭔가 들고 가야 되는데 네. 조선이 그렇게 부자 나라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했을 때 명나라 가서 뭘 가지고 가면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현지에서 환금이 가능할까? 인삼입니까? 인삼입니다. 아, 뒷주머니에 인삼을 그래서 한 사람당 예. 10근씩 가져가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현지에 가서 이제 비용으로 쓸 수 있거나 하고 더불어 이제 상인들도 그 인삼의 일정한 제한량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무역을 하게 되면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네. 인삼 한 근 가격이 네. 은으로 14냥입니다. 그럼 동전으로는 네. 한 80냥에서 100냥 정도가 돼요. 그때 알려주셨는데 80냥이 만만치 않은 돈이라고. 그러니까 한 냥이면은 한 5만 원에 10만 원 된다 그러면 와. 크게 10만 원 치면 한 800만 원? 근데 10냥 가져갔잖아요. 네. 8천만 원? 몇 근에? 한 근에? 10근 가져갔어요. 10근에. 10근에. 그치, 10근 가져갔으니까. 10근에 8천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뭐 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와.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구만. 주머니에 10근이면은 네. 한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그거 들고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야, 이 은이 이 인삼이 이렇게 황금성이 좋구나 해서 처음에는 인삼을 가져가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붙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수출하는 인삼, 나중에 이제 경강상인이라든지 개성상인들이 인삼 무역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인삼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근당 인삼 한 근당 한 4냥에서 5냥 정도의 세금을 붙여요. 네. 근데 그게 뭐 한 2만 근 정도 수출이 되면은 네. 거기에서 한 8만 냥, 80만 냥, 8만 냥 정도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네. 많을 때는 한 10만 냥까지 나오니까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재정 확충으로 야. 이제 쓰게 되면서 네. 정부에서도 인삼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센데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인삼 한 근이 네. 저기 중국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은 10냥, 네. 15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중국 현지에서는 더? 100냥에 팔립니다. 은 100냥에. 왜 현지에선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현지에 가 있는 중국의 현재 중국 상인들은 네. 이거를 사기만 하면은 예. 7배, 8배 이익이에요. 야, 그게 보장이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5배, 6배. 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 자체를 사실은 가격을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생산을 해서 네. 갖다 팔았는데 인삼 한 근이 은 14냥, 그제 동전으로 한 70냥, 80냥 정도라고 했는데 네. 현장에서는 그게 700냥, 800냥에 팔리고 지금 있는 돈으로 완전 억 단위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조선 상인도 좋고 청상인도 좋고 네. 일본 상인도 좋은 조선 정부도 좋고. 조선 정부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 내가 직접 할까?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81년 2년에 예. 그래서 은에 그 인삼에 매겼던 세금을 일단 10배로 올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까 한 동전으로 치면 80냥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한 40냥 정도의 세금을 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게는 뭐 그 40냥이라도 큰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시세 올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았는데 한 84년 5년부터는 약간 국가에서 직접 매입해서 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담배 인삼공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KGC 인삼공사. 그렇죠. 그게 이제 1899년에는 아예 삼정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익이 앞서서 인삼을 전매하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삼 전매의 시초는 네. 1899년에 있었던 삼정사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삼 이렇게 좀 유명한 인삼 상표 보면은 네. 그 밑에 1899라는 아, since 1899 뭐 이런 거. 예. 오래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899라고 하고 찍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네. 사실은 그때 이용익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삼정사라고 하는 네. 인삼 전매 회사. 야, 그게 이제 거쳐서 지금 이제 KGC 인삼공사가 민영화가 됐습니다만 뭐 공사라는 그 타이틀을 붙이고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정관장이란 단어도 그때 나온 거라고. 정관장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한 4개 품목 정도를 그 전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아편, 몰핀, 그다음에 이제 담배, 그다음에 인삼, 그다음에 소금 이 4가지를 전매를 하는데 네. 4가지를 전매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인삼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가짜 인삼을 전매품에 섞어서 파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볼 때는 이 전매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정식 관청을 통해서 나가는 제품이다. 그래서 정관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정식 관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가 요거를 이제 광복 이후에 국외에 판매하는 상품에 이건 올바른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인삼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정관장을 넣어서 상표 판매를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네. 사실은 1899년 그다음에 1940년대 그다음에 1956년 이후 요 역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인삼 아주머니한테 하나 얻어 드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컨디션이 기침을 오늘 하시는. 네. 그렇고요. 다시 이 과거로 돌아와서요. 네. 이렇게 조선시대에 인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니까 이제는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는데 이건 뭐죠? 조선인이 청나라 관리에게 총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삼이 없던 시절, 산삼만 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삼을 구하는데 사실은 조선의 신만이들이 여기저기 우리나라 산들을 다 찾아 헤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건너에 삼이 많은데 그거를 별로 안 캐가는 거예요. 저 건너가 뭐 압록강 건너, 중국 두만강 쪽에. 건너. 그러니까 거기에 당시 이제 그 청나라가 발상지라고 해서 네네. 공금을 해놓은 상황에서 네. 이제 그 조선의 신만이들이 넘어가서 삼을 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 관리들이 네.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신만이들이 네. 역공을 한 거죠. 총을 쏴버린 거예요. 청나라 관리한테. 야, 그렇게나 간절했구나. 숙종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국경이 조금 더 강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 정계비가 나오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신만이들이 계속 넘어가니까 정말 청나라에서는 넘어오지 좀 마라. 여기가 경계다라고 했던 부분도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삼 수요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숙종연간에 여기서도 재배를 해보고 저기서도 재배를 해보면서 화순, 금산 이런 곳에서 이제 인삼 재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삼이 한 번 심으면 4년, 5년, 6년 적어도 5년, 6년이 돼야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모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삼을 기르는데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워낙 좀 길게 봐야 되고 그렇죠. 위험하네. 계속 매년 세금은 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4년, 5년 그러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장기 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가진 존재들이 그 인삼밭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거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뜻밖의 우리나라가 전국이 인삼이 기르기 좋은 거예요. 토양이. 네. 아까 화순, 금산 얘기를 했지만 뭐 개성, 평안도, 함경도 다 인삼 기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동네에서 인삼을 기르자. 그 상인들이 개성 상인이었고.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에 조사를 보면은 개성에서 인삼이 생산되는 비율이 한 47%. 그다음에 개성 인근 한 40-50km 영역으로 한정을 하면은 거의 90%가 개성 일대에서 생산이 되니까 고려 인삼 이꼴 개성 인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 지역들의 인삼보다 이제 개성 인삼의 가치가 조금 더 멀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브랜드화가 되고 뭐 인삼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삼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였다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 인기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신 아편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료제로서 아편 중독에 좀 보양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널리 소문이 들면서 청나라에서 인삼의 수요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삼 수요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여하는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인삼처럼 거대한 장사는 사실은 약간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정경유착이 되는 건데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거상 임상옥. 거상 우리 그 드라마 상도 맞습니다. 임상옥. 그래서 그 개성 상인들이 큰 부를 일궜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홍삼 무역이었고, 근데 사실 이건 정부가 좀 뒤를 좀 봐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으로 이제 멀리 퍼져 나가게 되면서 이제
다른 조금 좋은 점을 찾자면은 그 전에도 이제 고려 인삼은 유명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는 거죠. 이제 더 유명해져서 이제 요게 이제 또 어디까지 역할을 끼치냐면요. 네.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데로 모여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금. 그렇죠. 돈이 없네. 뭘 가져가면 될까요? 또 인삼을 챙겨가시는구나. 맞습니다. 인삼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해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김문 상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몇 개의 어떤 고려 인삼 드셨어야 되네. 아까. 그러니까 김문 상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창 상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해송 양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로 이제 인삼을 기르는데 이게 전부 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인삼 회사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운형,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이런 분들 또 이제 김구 선생은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인삼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삼 장사를 가장 짧게 했던 독립운동가가 네. 윤봉길 의사입니다. 가장 짧게 했던. 네, 한 달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해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자금도 필요하고 뭐 이런데 없으니까 이제 인삼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워낙 강직하셔서 장사를 못 하신 거예요. 이게 수완이 약간 장사 수완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에서 사실은 한 달 정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케이스. 그렇죠. 큰 성공을 못 거뒀지만 더 큰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강직한 성품으로 장사는 조금 어울리지 않으셨을 것 같다. 사진 속 그 모습이 이렇게 뭐 막 팔고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자금의 어떤 줄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삼이었다. 진짜 중요하고 고마운 작물이네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1882년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에도 홍삼이 있었다? 홍삼이 있었다기보다는 홍삼 조약 안에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홍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홍삼을 어떻게 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미수 통상 조약에서 이게 이제 허락받지 않은 미국인이 가져가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을 여기 넣어달라. 우리 측에서 그렇게 그렇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도 조선의 홍삼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동아시아 유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통상을 할 때는 그 앞편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죠. 이랬는데 여기는 홍삼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밖으로 마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미국 곳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이 미국 곳곳으로 가서도 뭘 하냐면은 아편을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19세기 말에는. 그러면은 그 아편을 필 때 뭐가 야기되냐면 인삼, 홍삼. 그렇죠. 한국의 인삼 장수가 같이 따라갑니다. 거기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이에 중국인들이 많을 때는 거기에 인삼 장소로 한국인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들이 많을 때는 또 거기에 한국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예전에 이제 외국에 갔는데 한국인들끼리 서로 상권 때문에 서로 한국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 왜 동포끼리 여기 와서 이러느냐라고 얘기했던 기록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거기서 싸웠던 장사꾼들이 인삼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보다 먼저 그곳에 발을 내딛었던 건 인삼장수고요.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이 인삼을 똑같은 인삼을 중국 사람이 팔면은 안 산답니다. 설마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을 보증하지 못한다. 밖에서 볼 때. 안 좋은 짓 좀 했나 본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려 인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인삼 장수는 그때가 이미 이제 그 외국 나간 독립운동가들 보면 그 단발하고 양복 입고 그러잖아요. 인삼 장수는 상투 틀고 한복 입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브랜드인 거예요. 그렇죠. 인도 카레도 저 인도 분이 계시면 왠지 맛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으로 그래서 인삼장수들은 가능하면 한복을 입었다. 제가 볼 땐 중국인 중에 한복 입고 판 분 계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가 인삼의 어떤 보증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인삼은 고려, 한국 그러네요. 그런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다시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굵직한 역사 곳곳에 인삼이 씬스틸러처럼 껴 있었던 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도 이제 한우 홍보대사에 더해서 뭐 인삼 홍보대사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요? 연락 오면은 뭐 언제든지 그
지금 약간 기력이 약간 허해지셨어요. 예, 언제든지 인삼 재배하는 곳에 가고 또 인삼 이거 찌는 곳 그리고 판매하는 곳 이런 것들이 갈 의지는 그 대상 있습니다. 시즌이 아니어서 지금은 약간 이렇게 좀 허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뿌리 깊은 인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